경인방송 상쾌한 아침 원기범입니다. 월요일 3부 시작하겠습니다. 부평 지식재산센터에서 인천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명 독후감을 공모한다고 하는군요. 이 부평 지식재산센터 특허 정보팀의 김지연 팀장 스튜디오에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 부평 지식재산센터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다른 게 아니라 그 부평 도서관에서는 그 공공기관으로서 유일하게 2003년부터 지정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고요. 뭐 지식재산이라고 하면 생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죠.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은요. 네. 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그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에 관한 권리 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발명 고안에 대해서 국가는 발명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고 예. 발명자는 이를 일반인에게 공개하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 발전을 이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식재산권은 동산이나 부동산처럼 손으로 잡을 수 없는 재산이기 때문에 무채재산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 그다음에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지식재산 강국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인천 전국에 31개 지식센터가 운영되고 있고요. 예. 특히 부평 지식재산센터에서는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발명 독후감 공모대회, 동계 발명교실, 에디슨 발명교실, 그리고 특허 관련 실무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버 발명 교육도 있습니다. 찾아가는 지재권 교육과 중소기업 맞춤 컨설턴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이런 산업재산권, 저작권, 네. 그다음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에 관련된 권리 이런 것들을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데 이런 지식재산권 전반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것이 부평 지식재산센터다 이런 말씀이죠. 네. 예. 자, 발명 독후감을 모집한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이 발명 독후감 대회는 저희가 계속 하던 사업이었는데요. 네. 작년 그러니까 2011년부터 경인방송과 함께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과학의 달을 맞이하여서 발명, 특허, 과학 도서 읽기를 통해서 자라나는 발명 꿈나무들에게 발명에 대한 도전 의식과 새로운 사고의 전환 발상을 자극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발명 독후감 공모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주제가 발명, 특허 또는 과학 관련 등이 담긴 도서로 독후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발명 그 고안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아이디어가 좋으면 산업 발전까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새로운 좀 그 발명 고안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발명 독후감을 이제 모집한다는 말씀이죠. 네. 자, 이 학생들 상당히 궁금해할 텐데 참여 방법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참가 대상은 인천 시내 초등학교 중학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요. 예. 중학생과 초등학생입니다. 그다음에 참가 인원은 제한이 없고요. 독후감 대상 도서는 발명이나 특허 또는 과학과 관련된 내용의 도서를 자유롭게 선정하여서 과학 도서를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면 됩니다. 예. 1인당 한 건으로서 읽은 책 이름, 지은이, 출판사, 학교명, 학년반, 이름, 연락처를 정확히 기입하시고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예. 제출 방법은 원고지로 작성하셔도 되고 A4 2매에서 4매 내외의 분량으로 우편 접수 또는 방문 접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여기 저 부평 도서관 내에 자리하고 있죠. 부평 지식재산센터가. 그렇죠. 예. 예, 그쪽으로 방문하시면 되겠고 우편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예. 이메일로도 가능하네요. 네네. 예. 뭐 자세한 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 이 독후감을 작성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네. 독후감 작성은 일반적인 독후감 작성법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네. 원고지 사용이 아니라 일반 종이로 사용해도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하지만 내용에 있어서 모방한 것이 발견되면 바로 탈퇴 처리하니까요. 네. 독후감 작성 시 본인이 읽은 느낌대로 그대로 표현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네, 표절하면 안 된다는 그렇죠. 얘기죠. 예. 자, 이게 4월 17일 다음 주 화요일까지가 접수 기간인데 네. 그러면 요 심사 발표는 언제? 요거는 심사 발표는요. 저희 그 4월 26일 목요일 날 예. 저희가 발표를 할 건데요. 예. 일단 그 심사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그러시죠. 일단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심사 기준에 의해서 일단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부평 도서관에서는요. 독서 심의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독서 심의위원회는 두 분과 그다음에 독서 관련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심사를 해줄 예정입니다. 예, 그렇군요. 요 뭐 상이 있습니까? 그렇죠. 상이 있습니다. 네.
어떤 상인지. 발명진흥회장 상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예. 특허청장 상이 있고요. 당연히 경인방송사 사장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부평지식재산센터장 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표창을 한다는 말씀이군요. 네. 예. 자, 이것이 아까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이 새로운 발명 고안, 이 발명에 대한 좀 관심을 좀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네. 하신다는 말씀인데 이번 한 번으로 끝이 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계속 하고는 있는데요. 예. 2012년도는 1회입니다. 과학의 달을 맞이해서 요 달 동안에 하는 행사거든요. 그렇군요. 예. 4월이 과학의 달이죠? 네. 예, 그래서 올해는 지금 요번 기회를 놓치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고. 그렇죠. 또 중3까지니까 올해 중3 학생들은 내년이면 또 고등학생. 할 수가 없는 네, 그런 그렇죠.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 발명 독후감 공모에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그 밖에도 저 발명 특허 교실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예, 발명 특허 교실이 저희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예. 그 여름에 동계, 학예 그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데 예. 그 아이디어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고 교육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안타깝게도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만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그 특허 관련 종사자들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권 교육도 있다면서요? 예.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데요. 예. 3월에 저희가 기초 과정 이미 끝냈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 9월에 돌아오는 9월에는 이제 심화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좀 더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뭐 지재권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일반인들이 아까도 설명했듯이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을 상해서 자기 특허 권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뭐 명세서를 어떻게 쓴다든지, 특허 출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 교육을 하고요. 예. 요즘엔 특허 출원도 인터넷을 통해서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전자 출원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구체적인 그 가이드라인 선에서 일단 기초 방송이 됐고요. 네. 기초 교육이 됐고요. 네. 이제 9월에는 이제 심화 과정 좀 더 그 변리사님들이 실제적인 사례를 들고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허 출원에 관한 이제 도움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쵸. 예. 그럼 이게 특허를 받는 거는 어느 기관으로부터 하는 건가요? 특허청인가요? 특허청이죠. 그렇죠. 예. 예. 그럼 특허청에서 원활하게 좀 받을 수 있도록 그쵸. 모르는 부분 가르쳐서 네, 출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렇게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저희가 매주 목요일 날 2시에 변리사님 무료 상담이 있습니다. 상담도. 예, 그렇죠. 그 교육을 통한 사람들에 대한 궁금증이 이제 증폭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늘 그 무료 상담을 통해서 변리사님이 직접 오셔서 상담을 해주시고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지정받은 지 10년 차가 되는 거잖아요, 올해. 예. 그럼 이제 실무를 해 오시면서 보면 사실 발명은 뭐 특별한 기술이 있는 사람이나 하는 걸로 생각을 할 텐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 일반 시민들이 그 발명을 한 것이 특허 출원된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죠, 있죠, 많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특허라는 것이 어떤 새로운 것을 뭐 꼭 이렇게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네. 불편한 점, 생활의 불편한 점 그런 것들을 개선해 주는 거고요. 가장 좋은 예가 한경희 스팀 청소기 아시죠? 한경희 씨요? 예, 그분이 예. 스팀 청소기를 발명하신 거, 예. 발명하신 거잖아요. 예. 그분도 주부였다가 어. 그 불편함을 걸레질을 하면서 그게 아이디어를 이제 상품화하고 제품화한 거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발명이라는 건 어렵지 않고요. 특허라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곳이 바로 부평지식재산센터입니다. 그렇군요. 자, 발명과 특허 먼 세계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아이디어만 조금 낼 수 있다면 그것이 또 좋은 계기가 된다 이런 말씀이죠. 자, 이런 차원에서 부평지식재산센터를 좀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오늘 모신 이유는 발명 독후감 때문인데 네. 발명 독후감 오는 17일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접수를 하게 된다니까요. 초등학생들과 또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전학년 다 해당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평지식재산센터 특허정보팀의 김지현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자, 오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안개 낀 곳이 많은데요. 운전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구름이 많다가 점차 맑은 날씨를 보이겠는데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고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많이 오릅니다. 인천 18도, 강화 18도, 백령도 16도, 수원은 22도, 서울은 21도까지 올라서 포근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서해 중부 해상의 물결은
낮에는 0.5에서 2m를 겠습니다. 그리고 내일까지 천문조에 의해서 이 바닷물이 높아지겠습니다. 이 저지대에서는 이 만조시에 유의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과 모레는 봄비 소식도 있다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재 기온 인천 9.7도, 수원 11.6도, 서울은 11.2도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8시 22분입니다. 경기도 교통정보센터로 가보겠습니다. 조민홍 리포터. 네, 수원 시내도로 곳곳으로 정체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우선 세류사거리 부근에서 양방면으로 매우 어려운 모습인데요. 수원역 방면으로 시속 20km 안팎의 속도로 이동하고요. 반대 터미널 쪽으로도 가다서다를 반복하며 시속 10km 안팎의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지대 사거리 부근에서는 의왕 쪽으로 이동하는데 서행 정도 감안하셔야겠고, 창용문 사거리 수원 방면과 장안구청 사거리 오산 방면에서도 각각 정체되는 모습입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가 목포 방면으로 1시간 전에 비해 정체 구간 더 늘면서 목감 부근에서 2km가량 밀려 지나고 이후로 안산 분기점에서 비봉 부근까지 16km 구간 길게 정체됩니다. 반대 서울 쪽으로는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까지 4km 구간에서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경기도 협찬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이어서 부천 교통정보센터로 가보죠. 김아름 리포터. 네, 부흥로 넌말사거리에서 우체국 3거리 가는 길 양방향 교통량 꾸준하게 이어집니다. 송내대로 복사골 문화센터 사거리에서 넌말사거리 쪽으로 신호 2번 이상 감안하셔야겠고요. 부일로 석천로 입구 지나 중동사거리 가는 길 속도 내려가 있습니다. 신흥로 먹거리 3거리에서 개남고가 사거리까지 양방향 차간격 좁혀 이동하고 부천로로 가서는 조마루 사거리에서 춘희 사거리까지 지체되고 있습니다. 부천시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끝으로 인천교통정보센터로 가보겠습니다. 김지은 리포터입니다. 네, 인천 시내는 경인로 동소정 사거리에서 부평 사거리 방향으로 신호 2번 정도 필요하고 경원대로에서는 석바위 사거리에서 동양장 사거리 쪽으로 서행합니다. 이후 문학경기장 사거리에서 선악역 사거리 쪽으로는 문학경기장 정문부터 정체고요. 숫골로에서는 도화 5거리에서 도화초교 사거리 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서인천에서는 서군로 거맘 사거리에서 공촌 사거리 구간 정체되고 건지 사거리에서 성남 사거리 구간도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경인고속도로 서울로 나가는 길 부천부터 신월까지 5km 구간 정체고 반대 인천 쪽으로는 부평에서 서인천 부근까지 6km 구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교통량이 매우 많은데요. 계양에서 송내까지 7km 구간에서 정체고 조금 더 간 도리분기점 부근부터는 청계터널 부근까지 쭉 밀리고 있어서 23km 구간에서 꽤 길게 밀리고 있는 편입니다. 반대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는 안양터널 부근에서 수리터널까지 정체고 계속해서 장수에서 중동까지 4km 구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노오지 분기점에서 김포 요금소까지 3km 구간 정체고요. 쭉 가서 퇴계원 부근에서 다시 속도가 떨어져 상일까지 11km 구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제2경인고속도로 진입 이후에는 안양과 인천 양방향 모두 소통 원활하고 제3경인고속과도로도 시흥과 인천 양방향 모두 수월하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상쾌한 아침 완기범입니다. 월요일 3부 여기서 맺겠습니다. 잠시 후 4부 경기도 의정중계탑이 있는 날인데요. 경기도의회 김경호 부의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어서 국제뉴스 그리고 굿모닝 스포츠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백신만 수원 시민의 대변인이자 대표기관인 수원시 의회는 생산적이고 정책적인 의회, 시민의 곁을 찾아가는 생활 현장의 의회,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의회, 시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여 수원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네티즌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고 있으니 많은 지원과 질책 부탁드립니다. 즐겁고 행복한 살기 좋은 장락수원이 될 수 있도록 꽃피는 봄이 올 때까지 수원시 의회의 성숙한 의정은 계속됩니다. 이 캠페인은 수원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백성을 위하는 마음만큼 효심도 극진했던 조선 제22대 정조대왕.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 사도세자와 슬픈 미망인으로 살다간 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위해 합장능을 마련하고 죽어서도 효를 다하고자 그 곁에 잠든 그는 위대한 성군이었습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로 고이 남은 정조대왕의 효심을 생각하며 마음을 성찰할 수 있는 곳, 융건능 용주사. 여행은 화성시 융건능과 용주사에서 시작됩니다. 이상은 행복을 나누는 도시 화성시가 함께합니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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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방송 ITV FM. 경인방송 해양정보센터입니다. 현재 서해상에 이슬비가 내리는 가운데 안개가 짙습니다. 오늘 오전 6시를 기점으로 서해상에는 시정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낮에 기온이 오르면서 조금씩 안개가 걷히긴 하겠지만 국지적으로 연무가 남아있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업 선박들은 시정 상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내일 밤부터 서해안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면서 투표일인 모레까지 계속 이어지겠고요. 또 파도도 최고 4m로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 변화에도 항상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서해상에 낀 짙은 안개로 인천 연안 백길 운항에도 차질이 있습니다. 지금 인천 연안 12개 항로가 모두 운항 대기 중인데요. 시정 상황이 호전되는 대로 운항을 재개하니까 백길 이용하실 분들은 운항 여부를 선사에 미리 문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인천시 옹진군이 수도권 건설시장에 안정적인 골재 공급을 하기 위해서 골재 채취 예정지 신규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 골재 채취 예정지는 구럽 지적과 덕적 지적인데요. 이번 신규 지정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3년간 바닷모래를 채취하고 있는 선갑 지적 11개 광구의 채취 기간이 올해 하반기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경인방송 해양정보는 인천광역시와 함께합니다. 구민정이었습니다. 행복 느낌 90.7 랄랄랄랄라 우리 함께 즐겨봐 ITV FM.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원기범 앵커가 열어드립니다. 넌 촉촉할 때 제일 예뻐. 너의 네이처가 좋아. 네이처 리퍼블릭에서 온 특별한 수분. 슈퍼 아쿠아맥스 수분 크림. You are the nature Republic. FM 90.7MHz 경인방송의 아침 시사 정보 프로그램 상쾌한 아침 원기범입니다. 월요일 4부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의정중개탑 시간인데요. 지난 4일이었죠.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서울 외곽순환도로 북부 구간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문제가 뭔지 기자회견을 주도한 경기도의회 김경호 부의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김경호 부의장은 의정부 제2선거구가 지역구입니다. 부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서울 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북부 구간만 통행료가 더 비싸죠? 네, 그렇습니다. 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남부 구간에 비해서 북부 구간이 2.5배 비싼 형편입니다. 2.5배가 더 비싸다. 예, 그 예. 1km로 환산하면 어떻습니까? 1km로 환산하면 남부 구간 같은 경우 예. 50원 정도 요금이 부과되는데요. 1km당. 예, 북부 구간은
124원의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한 2.5배 정도 더 비싸다는 말씀인데 이게 저 비싼 이유가 민자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민자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 서울 외곽순환도로의 이 북부 구간, 요 구간은 그 민간 도로고 민자 도로고 나머지는 한국도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난다. 이런 예. 말씀이고요. 우리가 흔히 북부 구간이라고 하면 어디서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세계원에서 일산까지 네. 총 36.3km 구간을 말합니다. 예, 36.3km. 네. 퇴계원에서 일산. 지금 저 부의장님 그 지역구가 의정부시기 때문에 예, 그 예. 의정부에 사시는 분들은 뭐 이 남부 구간에 사시는 분들보다 최대 2.5배 정도를 더 내고 다니신다는 말씀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거 기자회견까지 여시게 된 그 저 계기도 좀 말씀 함께 해주시죠. 저희가 지난 2월 달에 우리 경기도의 임시회에서 저와 또 고향 출신 이계준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요. 예, 예. 그 서울 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입니다. 대다수 의원들이 찬성해서 통과가 되었고요. 예. 이것을 이렇게만 촉구하는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의회 내에 이를 연구하고 추진할 예. 그런 적극적인 추진처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경기도 의원뿐만 아니라 경기도청 관련 실국장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까지 참여하는 네.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예. 여기서 그 연구한 해결 방안을 이번에 발표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을 내신 것이 지난 2월이란 말씀이신데 그럼 그렇죠. 이제 누구를 대상으로 촉구를 하신 거예요? 물론 중앙정부죠. 아, 중앙정부. 예,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중앙정부가 이 해결의 키를 쥐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저희가 촉구 결의문만 이제 보냈는데 예. 아직까지 중앙정부에서는 그렇게 큰 반응은 없습니다. 답이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의회 차원뿐만 아니라 뭐 경기개발연구원이라든가 경기도청 차원의 TF팀을 지금 구성을 하셨단 말씀인 거죠. 예, 예. 자, 그렇다면 지금 민자 구간만 더 비싸다. 네. 이런 말씀이고 요거를 좀 인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주장이신데 네. 해결 방안은 어떤 걸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번에 네.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민간 사업자한테 통행료를 인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 예, 그런 요구 사항은 아니고 예. 지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던 네. 민간 투자 사업 관리 주체인 중앙정부, 네, 네. 국토해양부가 이것을 인하해야 된다. 제도 개선에 나서달라고 이런 요구하는 건데요. 예, 예. 인하 방안을 우리가 마련을 몇 가지를 했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네. 북부 구간 통행료 방법이 아주 다양하게 마련을 했는데요. 예, 예.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검토한 실행 가능한 대안으로 보면 예. 정부가 통행료의 일부를 직접 보조해주는 방안. 이게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는 부과되지 않는 건데요. 예. 그렇지만 이 민자 구간에는 부과되고 있습니다. 어떤 게요? 그게 예. 부가가치세이고 법인세입니다. 부가가치세. 요 두 개를 형평성에 맞춰서 면제해주는 방안. 이게 두 번째고요. 예. 잠깐만요. 세 번째는 자, 지금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라는 거는 그 민간 사업자에게 부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거를 면제를 해주면 통행료 인하 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요인이 생긴다 이런 말씀이죠? 약 15%를 할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세 번째가 이 민자 사업 구간을 네. 우리 정부가 매수해서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입니다. 사업권을 매수한다고요? 예, 그러면 그래서 통행료 인하를 하게 되면 예. 재정 수요가 이 적자가 많이 발생하겠죠. 예. 그러면 그러한 적자를 예. 이제 보존하는 방안도 저희가 마련을 했는데요. 예. 이 도로를 30년 동안 서울 외곽순환도로 주식회사에서 운영하고 나면 예. 30년 후에는 이것을 정부에 기부 체납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정부는
그 이후 기부채나 받은 다음에 통행료를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네. 또 다른 국가기관은 국가도로는 다 받는데 이 구간만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 그 이후에 통행료를 받는다는 것은 예. 미래의 수입이 생긴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 미래의 수입을 지금 땡겨와서 그것으로서 통행료를 인하하면 되는 것이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되고 예. 그 특별회계 내에 기체를 활용해서 통행료를 인하하는 방안이 있다. 네. 이런 것이 저희가 마련한 통행료 인하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무조건 뭐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 이런 입장이 아니시고 그러니까 이 대안까지 지금 3가지 정도를 좀 준비하셨다는 얘기인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서울 외곽순환도로는 북부 구간이 남부 구간에 비해서 통행료가 2.5배 정도 더 비싸기 때문에 그 지역을 오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 고통을 겪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줄여야 되는데 줄이는 방법으로는 3가지 정도가 있겠다. 첫 번째가 정부가 현재의 통행료 일부를 직접 보전해 주는 방법. 이건데 정부는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고요, 이거는. 네, 두 번째는 현재 민간 사업자에게 부과가 되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그러니까 면제를 해주면 그만큼 인하 요인이 생긴다는 얘기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민간 사업자로부터 이제 그 사업권을 매수를 정부가 좀 해라 이런 얘기시죠. 그렇습니다. 요 그 사업권을 매수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이번에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주식회사로부터 그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매수했을 때 1조 2천억 원이 들었습니다. 1조 2천억 원. 그런데 우리 이 정부가 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다시 매수를 하려면 전문가들 추정치 1조 7천억 원 정도가 소요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이 북부 도로를 북부 구간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국민연금관리공단입니까? 네, 지금은 그 관리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매각이 됐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걸 정부가 사들이려면 1조 7천억 원. 이건 뭐 엄청나게 큰 돈 아닙니까? 이거 재원 마련 큰 돈이죠. 이거 재원 마련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30년 후에 발생될 미래의 수입 그거를 땡겨오자.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땡겨와서 통행료 인하에 쓰면 된다. 이러한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30년이 채 안 남은 거 아닙니까? 이미 서울 외곽순환도로가 만들어진 지 지금 8년이 됐습니다. 8년이 됐으니까 22년 남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22년 후에 있을 미래 수익을 당겨와서 사업권을 아예 정부가 한다면 남부 구간 정도 수준의 통행료로 만들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네, 이번에 정부의 지침이 바뀌어서 민자 구간 또한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도로에 1.3배 이내로 요금을 낮춰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바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누구한테 그걸 지침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국토해양부가 민간 사업과 관련된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의 통행료가 많이 높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생길 민자 사업 구간의 도로에 있어서는 1.3배 이내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규칙을 정해놨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미 지금 만들어져 있는, 그러니까 운영이 되고 있는 민자도로에는 이게 포함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민자도로라고 하면 뭐 고속도로도 있겠고, 뭐 다리도 있을 거고, 터널도 있고 한데 앞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1.3배 이내로 할 수 있도록 좀 규정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이 서울 외곽순환도로 북부 구간 통행료 인하 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정부가 좀 관심을 그러니까 정부의 그 반응이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저희가 촉구 결의문도 보냈지만 아직까지는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그럼 이 반응이 있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기자회견을 가진 그 이유도 바로 정부의 압박을 가하는 수단으로서 기자회견을 가졌고요.
또 이번에 이러한 방안들을 이번 총선에 출마한 경기 북부 지역 모든 출마자들에게 예. 다 보냈습니다. 답이 그래서- 왔습니까? 예, 출마자들에게. 아니 지금 이제 선거가 바쁘시니까 이걸 저희에게 답을 보낼 수는 없고요. 예. 그들이 국회에 입성해서 이런 얘기를 좀 풀어달라. 입법화해 주기를 예. 그렇게 당부드린 거죠. 그런데 사실 지금 그 경기도 요 지역 말이죠. 북부 지역에 국회의원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분들은 뭐 전혀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까? 18대에서? 아직까지는 이 문제가 예. 그 수면 위로 떠오른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예. 그 현재의 국회의원들이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서 각 지역별로 거의 대부분이 이 서울 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인하에 관한 그 관심이 고조됐고 네. 그래서 대체로 많은 후보들이 공약화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앞으로 도의회 차원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애쓰실 계획인가요? 네, 저희는 이번에 물론 이제 이번에 출마한 그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도 발송을 했지만 예, 예. 이번 연도에 12월 달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것이 각 당의 공약으로 이게 모두가 다 채택될 수 있도록 그런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 겁니다. 네. 정부 관계자 뭐 만나실 계획은 없으시고요? 물론 만날 계획이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끝나게 되면 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를 찾아가서 예. 우리가 이렇게 그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만들었다. 그러니 당신네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입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달라 이렇게 요구할 작정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경기도 의정중계탑이었는데요. 이 서울 외곽순환도로 북부 구간 통행료가 남부 구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비싼 상황이죠. 요 인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열었는데요. 기자회견을 주도한 경기도의회 김경호 부의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알찬 정보, 쉬운 시사. 아침을 여는 시사 프로그램 상쾌한 아침 원기범입니다. 상쾌한 아침 국제뉴스입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인 광명성 3호의 발사대 장착이 어제 모두 완료된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 6일 로켓의 1단이 장착됐으며 이어 2단과 3단 조립도 모두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북 소식통은 광명성 3호의 발사대 장착이 모두 끝나 조만간 최종 점검 작업과 함께 연료 주입이 이뤄지고 14일을 전후에 발사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 1일 촬영된 미국 상업위성 영상에선 북한이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3차 핵실험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중일 외교장관은 어제 중국 저장성 닝보에서 3자 회담을 갖고 북한 로켓 발사 저지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기로 합의했지만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일본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은 북한의 로켓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지만 중국 양제즈 외교부장은 중국은 평화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며 기존의 신중한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한중 양국은 세 나라의 교육장관 회의 신설을 제안했지만 이에 대해 일본은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한중일 FTA 추진에 대해 중국과 일본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 가운데 우리는 신중하게 하자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유혈 종파 분쟁으로 파키스탄 북부 길기트에서 발이 묶인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 관광객 약 120명이 당국의 도움으로 이슬라마바드를 빠져나갔습니다. 길기트 일대에 수니 다수파와 시아 소수파 간 두 차례의 충돌 사태로 최소한 14명이 숨진 지난 3일 이후 무기한 통금령이 내려진 가운데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 관광객들이 긴급 대피했다고 이슬라마바드 공항의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국제뉴스를 마칩니다. 구민정입니다.
8시 46분입니다. 경기도 교통 상황 살펴보죠. 조미롱 리포터. 네, 과천과 봉담을 잇는 309번 지방도로 이제 과천 지역 청산하대목 부근까지 정체가 모두 풀렸습니다. 하지만 반대 봉담 쪽으로는 오히려 정체 구간이 더 늘었는데요. 월암나들목 부근에서 시속 20km 안팎의 속도고요. 이후로 서소원나들목 부근에서는 잠시 제속도 내다가 호미실 나들목부터 다시 속도 떨어지면서 천천나들목까지 밀려 지납니다. 과천에서 사당으로 진입하는 남태령로는 남태령 지하차도 빠져나와서 고개 진입하는 데는 수월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이후로 고개 넘어서서 사당역 통과하는 데까지 지체됩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가 서울 방면으로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까지 8km,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까지 4km 구간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경기도 협찬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부천입니다. 김아름 리포터. 네, 소사로 산림욕장 삼거리에서 멀매 사거리까지 느리게 이동합니다. 부흥로 소명 삼거리에서 소명여고 사거리 구간 제속도 못 내고 있고요. 부천로로 가서는 조마루 사거리에서 춘희 사거리까지 지체되겠습니다. 부일로 전하곡 사거리에서 북부역 사거리 구간 속도 내려가 있고 길주로는 중동나들목에서 삼산체육관 사거리까지 무리 없겠습니다. 끝으로 송내대로는 송내지하차도에서 법원 사거리 구간 수월하게 이동합니다. 부천시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끝으로 인천으로 가볼까요? 김지은 리포터. 네, 인천 시내는 서군로 검암 사거리에서 공촌 사거리 쪽으로 아직까지 밀리고 있고 영곡로에서는 독골 사거리를 중심으로 양방향 서행합니다. 인주대로 용현 사거리에서 능안 삼거리 구간 지체되고 아암대로에서는 능해 고가교에서 낙섬 사거리 쪽으로 신호 2번 정도 필요합니다. 고속도로는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나가는 길이 부천부터 신월까지 정체고 반대 인천 방향으로는 부평 부근에서 서인천 부근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가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서운분기점에서 송내까지 밀리고 있고요. 반대 판교에서 일산 방향으로는 장수에서 중동까지, 더 가서는 노지분기점에서 김포 요금소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광역시 제공 교통정보였습니다. 굿모닝 스포츠입니다. 스포츠 평론가 기영노 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골프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예, 미국의 마스터스 대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죠. 네. 해마다 첫 번째 열리는 메이저 대회고요. 또한 우승 선수한테는 그린 자켓을 입히죠. 맞아요. 예. 예, 또한 우승한 선수는 내년에 초청한 선수한테 자신이 지정하는 음식을 먹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최경주 선수는 항상 청국장을 먹이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는데 예. 아쉽게도 이번에 최경주 선수는 예선 탈락을 했습니다. 최경주가 이 대회 3위를 한 게 가장 좋은 성적이고요. 예. 지난해도 8위를 했었는데 올해는 좀 욕심이 과했던 모양입니다. 조금 전에 연장전이 끝났습니다. 예. 남아공의 루이 우스투이젠과 미국의 버바 왓슨이 연장전을 가졌는데 파4 홀에서 열리는 10번 홀 두 번째 연장전에서 네. 왓슨이 이 파를 한 반면에 우스투이젠은 보기를 범해서 버바 왓슨이 첫 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렇군요. 본인의 이 마스터스 첫 번째 우승이고요. 예. 또한 왼손 선수거든요. 이 선수가 마이크 위어와 필 미클슨에 이어서 마스터스를 제패한 세 번째 왼손 선수가 됐습니다. 그 밖에 재미동포 나상욱이 4언더파 284타로 공동 12위, 배상문이 공동 37위, 타이거 우즈가 공동 42위, 양용훈이 공동 57위, 그리고 최경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선 탈락을 했는데 양용훈이 11오버파예요. 그만큼 코스가 빠르고 또 느렸다 빠졌다 이렇게 걷잡을 수 없었고 예. 코스 레코딩도 아주 까다롭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자, 2012 프로야구가 드디어 개막을 해서 이제 뚜껑이 열렸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예, 성적은 뭐 이미 알려진 대로 SK, 롯데, LG가 2연승, 그렇죠. 넥센, 두산이 1승 1패, 삼성, 하나, 기아가 2연패, LG가 집중력과 끈기 등이 돋보였고요. 네. 신인, 중고 신인이죠. 이승우 선수가 좋았기 때문에 2연승을 할 수 있었습니다. 리즈가 마무리로 합격점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고, 네. 삼성이 개막전에서
차우찬 투구 내용이 좋지 않았던 게 뭐 이병규한테 말로 홈런을 맞았다든지 그랬죠. 예. 이게 이제 이틀째 경기까지 영향을 끼쳤습니다만은 이제 133분의 2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의 1강은 변함이 없고요. 롯데가 2대5 공격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좋았고 예. 사도스키가 역시 슬로우 스타터다. 좀 좋지 않았고 롯데의 불펜이 만만치가 않았다. 불펜이 매우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명우라든지 김상호라든지 아주 굉장히 불펜이 걱정스러웠었는데 불펜이 괜찮았다. 넥센은 특히 타선이 만만치가 않았고요. 그래요. 4대 천안 가운데는 이승엽이 9타수 1안타, 김태균이 8타수 1안타. 두 선수만 출전해서 아주 이름값을 했는데 명불허전이라고 하죠. 하지만 어제 그 김태균 선수의 플레이에 많은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왜냐면 5대1로 리드하다가 4회 말 1사 1삼루 때 손아섭의 타구를 김태균이 잡았을 때 예. 1루에 찍지 않고 2루로 던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1루, 2루 또 홈에 모두 살려놨는데 이게 김태균 잘못도 또 이대수 잘못도 아니고 일단 그 하나의 내야진의 전반적으로 콤비네이션이 맞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태균이 1루를 찍지 않은 것은 1루를 찍게 되면 2루로 뛰는 박정윤을 태그아웃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찍지 않으면 그대로 포스아웃이고요. 착각을 했나요? 아니죠. 착각한 게 아니고 예. 더블 플레이를 노렸던 거죠. 더블 플레이를. 네, 그러니까 3루 주자를 1점을 주더라도 네. 그럼 5대2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블 플레이를 하게 되면 주자가 없이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3루 주자가 들어가는 것도 점수가 안 되네요. 왜냐하면 1사 1삼루인데 더블 플레이가 해야 되면 끝나는 거죠. 않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김태균 선수는 이 2루를 먼저 던지고 2루에서 1루 오는 리버스 더블 플레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걸 노렸던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대수가 이 2루 들어오는 게 타이밍 맞지 않았고 김태균의 송구가 나쁠 수밖에 없었고 1루 손아섭은 그냥 럭키 보이로 살았고 해서 결과가 안 좋아서 그렇지 내용을 들여다보면 고급 야구였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SK 와이번스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SK는 역시 저력이 있다. 기아가 좀 사실 김상현 선수도 부상을 좀 당했고 좀 좋지 않은 것도 좀 있습니다만은 역시 SK는 점수를 낼 줄 안다. 그러니까 야구는 이 루상 싸움이고 내용 싸움이 아니고 결과 싸움 아닙니까? 점수가 나야 되는데 이 점수를 내는 방법을 알고 있다. 또한 그 내야진과 수비는 역시 최강이다. 그러니까 삼성의 대항마는 사실 그 기아 두산이 아니라 SK가 아니냐 이렇게 할 정도로 두 경기는 경기력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프로배구 챔피언 결정전이 열리고 있죠. 예, 삼성화재가 대한항공을 3대1로 꺾었는데 역시 삼성화재 소위 말하는 쪼카가 있죠. 가빈 선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강한 쪼카인데 사실 삼성화재가 대한항공한테 2연승하다가 4연패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2승 4패로 밀렸는데 2승 4패 내용도 마지막에 네 경기를 모두 졌기 때문에 챔피언 결정전에서 만나더라도 어렵지 않겠느냐 했는데 역시 또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수비에서 뒤지지 않고 그 삼성화재의 약점이 그러니까 대한항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점이 서브 리시브거든요. 예. 근데 의외로 대한항공의 서브가 강하지 않으니까 리시브에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수비가 탄탄해지면서 가빈으로 이제 뚫고 있습니다. 어제 가빈은 38점을 올렸지만 성공률이 43.05%. 보통 한 60%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태환 선수라든지 다른 선수들이 잘했기 때문에 2연승을 올렸는데 이제 3일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또 3일 후에 경기를 갖게 되는데 이 경기에서 대한항공이 홈에서 경기를 갖거든요. 홈에서 경기를 하는데 4월 11일 날 오후 7시에 홈코트에서 이제 반격을 해야 되는데 일단 삼성화재보다 대한항공 선수들이 더 상대적으로 체력이 남아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플레이오프를 치렀습니다만은 이걸 지난 두 경기에서는 지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제 한 2, 3일 정도 쉬고 하게 되니까 대한항공으로서는 반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겠다고 할 수 있겠고 여자 프로배구는 KGC 인삼공사가 현대건설을 꺾고
챔피언이 됐습니다. 이거 그렇게 보면 농구, 그다음에 이 배구, 예. 골프, 인삼공사가 지금 스포츠 전성시대를 이루고 있지 않나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삼 많이 먹어서 그런가요? 말씀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스포츠 평론가 기영로 씨와 함께한 굿모닝 스포츠였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은 경인방송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됩니다. www.itvfm.co.kr로 들어오셔서 상쾌한 아침 원기범입니다 선택하시면 방송 내용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주요 인터뷰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튠즈나 팟캐스트 관련 프로그램에서 경인방송의 팟캐스트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힘차게 한 주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